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보통의 가족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쇼킹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이건 저만의 시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좀 제가 느낀 대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배경 지식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자, 보통의 가족은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네덜란드 작가인 헤르만 코우의 원작 소설 더 디너에서 출발하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뭐 2009년에 발표했다고 하네요. 벌써 한 2009년이면 30 몇 년 됐죠. 이미 이제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작품이고요. 아니면 한 15년 된다요. 네,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작품이고요. 그 사이에 이 영화가 이제 이 사실 제 생각보다는 평단의 그 평가가 높지 않은 편인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원작 소설이 이미 영화가 여러 번 됐다는 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네덜란드 작품이기 때문에 국내는 별로 거의 제가 찾아보기에는 거의 소개된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래 2013년도에 더 디너라는 작품이 네덜란드판이 이제 88분 상영 시간으로 일단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거 IMDb 평점 6.0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작품은 이탈리아판입니다. 2014년도 버전이고 허진호 감독도 인터뷰에서 이탈리아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니스 영화제도 소개가 돼서 비평적으로 가장 현재까지 많이 알려졌던 이 지금 보통의 가족이 이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평가 좋았던 작품이 이 작품이었습니다. 이바노 데 마테오 감독의 이탈리아판이었고요. 약간 설정은 조금씩 달라요. 이게 원래 원작 소설에서는 그 정치가와 그 전 교사의 그 형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뭐 이 지금 제가 이 이탈리아 판도 안 봐서 뭐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치가와 그런 설정으로 이제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미국판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진 리처드 기어와 스티브 쿠건 형제로 나왔던 더 디너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 평이 제일 안 좋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평이 좋지 않고 뭐 국내에서도 거의 좀 무시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거의 관심을 못 받았던 영화더라고요. 자, 이 작품에 대한 이 안내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할리우드판은 매우 안 좋은 평을 받았던 작품이라서 특히 보통의 가족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작품에 비해서 훨씬 나은 영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평론 글에 써 있더라고요. 물론 리뷰 자체가 보통의 가족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이따가 좀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탈리아판이 원래 2014년도 작품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2015년도에 소개가 됐는데 그때 평이 되게 좋았어요. 자,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판은 제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캐스팅이 일단은 화려한 캐스팅의 영화인데 평론은 뭐 그냥 소우 정도라고 할까요? 2개 반에서 3개 정도의 20점 평으로 한 5개 정도 나와 있는데 뭐 약간 더 좋은 평가들도 있고요. 일반 리뷰들은 좀 더 좋은 호의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로튼 토마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뷰가 8개밖에 없고 다 일단은 다 호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기에 대한 칭찬이 상당히 많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보통의 가족이 원작에서 한국판으로 넘어오면서 이 뭐 보편적인 문제의식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한국인들의 한국 사회에 좀 더 그 특화된 이야기들을 좀 더 솔직히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작품의 연출자는 이제 베테랑 감독이시고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뭐 불멸의 음, 멜로 마스터피스를 만드신 허진호 감독이죠.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에 간다는 초기 작품으로 충격적인 일단 연출을 보여줬던 감독님이시고요. 그 이후에 지금 장편 영화 말고도 이제 그 TV 드라마도 작업을 하셨지만 일단 9편의 장편 영화 국내외를 오가면서 작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뭐 가장 흥행작은 덕혜옹주입니다만. 자, 일단은 이 작품의 구성은 그 앞에 전편에 나왔던 더 원작 그 더 디너의 구성과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직업이라든가 좀 상황을 좀 바꿔놨어요. 한국적으로. 그래서 보통의 가족의 형은 양재환이라는 인물, 설경구라는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동생은 양재규, 장동건이 연기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 소아외과 의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재규 즉 장동건의 와이프 역할로 이제 김희애 배우가 연기하는 이연경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영화에서 잘 못 느끼겠는데 일단은 그 전문 번역가 프리랜서 번역가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양재완의 와이프로는 이제 지금 젊은 배우, 젊은 캐릭터 상대적으로 이제 배우들에 비하면 어린 배우고 실제로 이제 배역상으로도 좀 재혼해서 결혼한 사람으로 이 수연 배우가 연기하는 지수라는 인물이 캐릭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의 가장 좀 외곽에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이제 그 갈등의 모티브가 되는 그 각각의 딸, 양재완, 설경구의 딸인 현재 고3입니다. 배경은 뭐 딱 봐도 뭐 강남 지역을 배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양혜윤이라는 인물이고 홍예지 배우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양시호라고 하는 인물은 양재규, 장동건의 아들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역시 같은 강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진은 이 배우들의 영화 속 스틸컷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프로덕션에서 찍은 사진이라서 상당히 영화 속에서 볼 수 없는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사실은 되게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아이들로 나오죠.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부모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영화이니까요. 이 영화는 의외로 수미스 한간을 이루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작이 교통사고 장면으로 나오고 영화의 끝도 교통사고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교통사고라기 보기에는 일종의 가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 지금 마세라티 차량이 보이는데 일단 뭐 마세라티가 뭐 일단은 럭셔리카로 알려져 있는 차인 만큼 저 차를 모는 차주가 교통사고 분쟁 끝에 가해를 그 같이 분쟁이 있는 사람에게 일종의 누가 영화의 설정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가해를 하고요. 그 가해의 여파로 지금 이제 직접 부딪히는 인물은 사망하고 그다음에 그의 어린 딸이 이제 차에 같이 타고 있어서 그 어린 딸도 중태에 빠지는 상황이 일단 영화의 시작입니다. 네, 이 사건은 이제 두 형제 설경구와 장동건이 연기하는 두 인물과 모두 엮여 있는데요. 이 가해자는 뭐 영화에 잠깐 언급되지만 그 유명한 뭐 재벌 가해 한 3남쯤 되는 일종의 망나니 캐릭터죠.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돈만 되면 그 변호를 하는 이 변호사 양재환이 그의 그 변호를 맡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면회를 가서 의뢰인이 되는 가해자에게 어떻게 이제 법적 해석을 해주고 그 행동이 분명히 가해 차량입니다만 그의 사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의 이제 변호사의 임무에 충실을 하긴 하지만 얄밉고 밉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반면에 소아 외과 과장인 양재규는 이 피해를 입은 소녀의 일종의 심장 수술 같은 수술을 담당해서 소녀를 살려내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의사이고 이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화는 그 이 만찬 장면이 전개되기까지 이들의 이제 가족 관계들 같은 형태를 보여주는데 영화 속에서 언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양재규 원래는 양재환이 형이고 양재규가 동생인데 이 양재환의 집에서 모시고 살았던 치매 걸린 어머니를 현재는 양재규가 일종의 모시고 있고요. 그의 와이프인 이제 김희애가 연기하는 이연경이 그 치매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치매 어머니가 큰아들을 찾으면서 시어머니에게 이 며느리에게 침을 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부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양심 세력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화 속에도 언뜻 이들의 허위 의식이라든가 허영심 같은 모습들을 은근히 슬쩍슬쩍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정, 이 양재환의 가정에는 그의 젊은 부인이 있는 수연이 연기하는 인물이죠. 이 지수가 어린 늦둥이 늦둥이 자식을 낳아서 갓난아기가 집에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처음의 모습은 이제 미모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지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캐릭터도 사실은 재밌습니다. 제3자의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해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인물로 보여집니다만, 이 약간 이 좀 미쳐버리는 가정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적 인물들인 이들의 딸,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양재환의 딸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공부가 좀 모자른 양재규의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러 간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정작 웃으면서 보고 있는 것은 이 가해자의 이 그 블랙박스 캠의 장면, 그러니까 가해 장면을 반복해서 보면서 이것을 마치 오락 보듯이 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무당벌레를 무심히 죽여버리는 모습으로 이들의 심상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죠. 물론 그것은 부모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앞이 수미상가를 이룬다고 그랬는데요. 영화의 앞과 뒤에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더 디너, 식사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부부 동반, 이 형제 간의 부부 동반 식사가 이루어지고요. 이 공간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파인 다이닝이 이루어지는 아주 비싼 그런 식사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갈등이라든가 상황들이 이제 앞부분에 던져지는데, 일단은 형의 좀 속물성을 은근히 비웃고 있는 것이 이제 양재규의 가족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은근히 이제 김희애가 연기하고 있는 이현주죠. 이름이 좀 제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이현주 캐릭터 이현경이군요. 이현경 캐릭터 역시 그냥 배우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캐릭터는 이 젊고 새로 얻은 부부인 이 지수에 대해서 부부 사이에 일종의 반농담 섞인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긴 하지만 은근히 노골적이죠. 은근히 이루어지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결혼해서 이제 취업을 달성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떡집 아가씨인데 그에 대한 좀 성적 농담 비슷한 얘기를까지 끄집어내면서 이들을 비웃고 있고요. 그 얘기를 이제 이 양재규의 딸도 들으면서 쓴웃음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양재환의 딸이군요. 네, 이름이 헷갈리니까요. 그냥 배우 이름으로 얘기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설경구의 딸이 역시 들으면서 이들이 그 딸 역시도 이 지수 수연의 캐릭터를 갖다가 이제 좀 비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영화에서는 일단은 이 둘의 이제 갈등 양상들을 보여주는데, 이 형이 일단은 그 지금 치매에 걸린 이 어머니를 갖다가 모시자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럭셔리한 그런 요양원에 요양병원이죠. 요양병원에 모시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동생은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눈치 없이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앞에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더 이상 그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기에는 상당히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영화는 이제 이 캐릭터들 사이에 미묘한 그런 갈등 양상들을 상당히 담고 있는데, 핵심적인 이제 이 영화의 제가 보기에 좋았던 점은 핵심적인 주제 의식 외에도 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복잡한 심경이라든가 그들의 서로에 대한 감정 같은 묘사들이 매우 디테일하게 잘 살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이 영화를 단정지어서 결정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 긴장감을 더 올릴 수 있는 중요 요소들이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 갈등의 요소가 폭발했을 때 이들의 입장이 변화되는 모습들에 대한 좀 어떤 설득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두 여성 사이에서도 미묘한 감정이 있는데, 설경구의 와이프인 이 수연 역할, 지수란 인물은 되게 아직 외모가 매우 뛰어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동건의 와이프인 김희애의 캐릭터인 이현경이죠. 이현경의 경우에는 나이가 더 많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서 그런 컴플렉스와 동시에 이렇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치 새로 유입되어 그러니까 이미 그 설경구가 사별을 하고 새로 결혼한 부인인데 마치 일종의 후처를 여기는 듯한 느낌으로 여성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경멸하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둘째의
부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모시는 노릇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잠깐 깔려 있습니다만 이제 재산을 내가 모시니까 달라는 얘기도 이제 장동건에게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앞부분에. 그런 좀 복잡한 좀 그런 관계들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이 이 디너에서 펼쳐지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상황이 속에서 이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 기간 동안 멀쩡히 학교를 잘 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그리고 일종의 범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은 그냥 설경구의 딸 양재환의 딸은 공부를 잘하는 범생이에 해당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뭐 외국의 명문대학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양재규의 아들은 그 영화 이제 후반부까지 보면 나오지만 학폭을 당해가지고 전학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도 여전히 조금 그런 괴롭힘 같은 문제에 좀 시달리고 있는 되게 우울한 친구예요. 그래도 이제 뭐 강남의 일반적인 패턴, 또 사교육의 패턴인 그 학원 뺑뺑이를 돌면서 뭐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 아이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은 일종의 이제 그런 연대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속내가 망가져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이 부모들은 영화가 후반부에 가야 눈치챌 정도가 됩니다. 이건 사실은 좀 이 영화가 원작 소설인 네덜란드나 뭐 이쪽의 환경하고 또 다른 좀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물론 뭐 이 복합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부모들이 지금 이 아이들을 경쟁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몰아넣어 버리면서 아이들의 이제 심상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그런 걱정 같은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이 영화의 등장 인물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또래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동감을 많이 사실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자식들이 사고를 쳤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들이 이제 바뀌는 이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들의 그런 충돌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영화의 이제 핵심 충돌, 핵심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둘의 이제 그 미묘한 갈등의 폭발이, 그 접점이 이제 그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고, 그 입장의 변화까지 생겨버리는 거죠. 자, 일단 이들이 저지른 일은 일종의 노숙자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영화의 일장의 묘사가 되는 장면이 이 동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영화 이건 뭐 스포일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결말부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영화의 핵심 모순이니까 일단은 보면 되는데,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들의 이제 갈등이 이제 터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연출이 되게 좋았다는 측면이 뭐냐면, 그 장면이 뭐냐면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둘만 빠져나가서 무슨 모종의 이제 그 약간 부유층 아이들의 이제 그 파티장 같은 데서 술을 마시고 나서 이 우울하게 짝이 없는 그 동생 장동건의 아들과 이 설경구의 딸이 길을 가다가 뭔가 쓰레기를 막 발로 차는 장면으로 연출이 돼요. 예. 허진호 감독이 이제 그렇게 연출을 합니다. 막 그래서 막 뭔가 그냥 신나서 막 찹니다. 뭔가는 이렇게 불분명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 분명히 뭔가 이제 쌓여져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막 밟아버리는 느낌으로 쳐버려요. 근데 이게 뭐와 대꾸로 이루냐면, 앞부분에 맨 앞장면에서 맨 앞쪽에 제시되는 장면에서 이 애들이 그 아까 맨 첫 장면에 나왔던 그 마세라티 차량을 모으는 그 부유한 어떤 애가 그 앞에 야구동망이를 덤비던 그 갈등을 빚던 남자와 충돌을 빚고 충돌을 시켜서 그 사람을 사망시킨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일종의 전자담배를 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무당벌레를 갖다가 이렇게 진이게 죽여버리거든요. 이 손가락으로.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계급화된 이 사회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느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겁니다. 노숙자는 이들에게
이들에게는 저 밑에 바라보는 마치 무당벌레 같은 그냥 하찮은 존재인 거죠. 사람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고 실제로 이제 영화의 대사 속에서 그런 사고 방식이 이제 드러납니다. 뒤에 보시면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그것에 이제 분노의 지점이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능력주의란 말이 팽배한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능력 있는 자가 많은 것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고 능력 없는 자는 능력이 없고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격차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차를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죠. 이게 일종의 영화에 시작해서 이들 형제간에서도 사실은 뭐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 두 사람 다. 물론 소득의 격차는 있어요. 소득의 격차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설경구가 몰고 나오는 차는 벤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굽니까 장동건이 몰고 나오는 차는 장동건이 되게 청빈한 캐릭터인가 봐요. 개업하지 않은 의사고 대학병원 교수니까요. 소아과 의사로서 그 사람은 이제 그냥 현대차를 몰고 나오거든요. 약간 좀 낡은 차를 몰고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식사하는 그 장소에서도 직원들이 이제 그 차를 빼주려다가 장동건이 먼저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잠깐만요 하더니 벤틀리를 향해 달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이미 우리 사회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고 뭐 그건 비단 우리만의 풍경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흔한 풍경이죠. 사실 뭐 호텔 같은 데를 가게 되면 뭐 차 가지고 차별을 받았다. 뭐 이런 스토리는 되게 많은 스토리니까요. 자, 그래서 영화도 어쨌든 간에 이 애초에 의뢰부터도 이 재벌집 3세를 뭐 재벌집 아들을 갖다가 변호하는 형이고요. 위치 자체가 이제 다르고 있죠. 그 다음에 보는 피해를 본 아이를 돌보는 의사 캐릭터가 이제 장동건 캐릭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이제 벙쪄할 때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 아이의 엄마가 문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내릴 때 그 뭐 이제 어깨 같은 걸 그냥 별 생각 없이 내리거든요.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럴 때 약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좀 그런 일종의 허위 의식 그 다음에 이게 이 집안 김희애와 장동건의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 둘이 아프리카 봉사 같은 장면을 가는 장면도 나와요. 아프리카 봉사에서 아이들 같이 사진 찍은 사진 그리고 김희애 캐릭터가 그 봉사단체를 방문해가지고 자기 아이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보 영상 우리가 TBS도 볼 때 그런 기아나 난민들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 그런 광고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눈물을 줄줄줄 흐리는 장면 같은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이중적 감정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우는 장면 그게 물론 이제 자기 아들 때문에 무너져 나가지만 나중에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어쨌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동건의 그 설경구의 딸의 경우에는 되게 영리한 아이죠. 영악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미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지를 알고 법리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숨기죠. 내가 아는 앤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지만 물론 아빠도 바보가 아닌데 눈치를 채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황들을 갖다가 이제 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법적으로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엄마 지금 장동건의 엄마래요. 장동건의 부인인 김희애 캐릭터의 경우에는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금방 눈치채죠. 본능적인 이제 엄마의 감정 같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장동건 캐릭터는 약간 또 순진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도덕관을 깨트린 존재가 자신이 아들이 됐다는 사실을 보고 처음에는 이 아들 가지고 자수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입장이 변화하게 돼요. 이 감당을 못하는 건데 이
경우에 김희애와 장동건 부부의 경우에는 처음엔 적대적 관계들을 유지하죠. 이 김희애 캐릭터의 경우에는 아들을 무조건 보호하려고 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정당화하는 논리를 처음부터 펴요. 장동건은 그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처음엔 아들을 닥달을 하면서 이게 맞냐는 식 이제 그 주장을 계속 질문을 던지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영화에서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 용서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반면에 설경구 캐릭터는 이제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설경구에게는 또 다른 아이가 있거든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다시 키워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가장 아직 신생아를 키워야 되는 수연 캐릭터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입니다. 이미 자라버렸던 자기에게는 좀 적대적이긴 하지만 설경구의 그 고3 딸, 그 고3 딸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무시무시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자신의 남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 영화에 보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은 설경구 캐릭터밖에 없어요. 이 설경구 캐릭터는 이제 결국 뭘 보냐면 영화의 첫 장면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을 망가뜨렸을 때 이 아들이 이미 망가진 아이들이죠. 이 망가진 두 아이가 성장했을 때의 완성형을 변호하고 있었던 거죠. 맨 첫 장면에서 이 사람들을 가해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 아이,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친구한테 재벌의 그 아들에게 그래도 피해자한테 가서 합의를 봐야 되니까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를 한번 하라고 그러니까 그 녀석의 태도가 그거거든요. 그러려고 돈 많이 주고 변호사를 그걸 안 하려고 변호사를 쓰는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얘기할 테니까 돈 더 드릴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거죠. 대꾸를 못하긴 하지만 상당히 어이없는 상황이죠. 예. 아무런 가해를 해놓고도 노골적인 가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이 사람은 이제 일종의 많은 걸 좀 느낄 겁니다. 이게 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행동하는 딸내미를 만나게 돼요. 딸의 경우도 걱정하는 것은 그 자기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반성이 아닙니다. 자기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화의 장면에서 내가 가해했다는 사실. 왜냐하면 아까 무당벌레를 죽였던 것 같은 느낌으로 사람을 해치운 거고 쓰레기를 차버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쳐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 끔찍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아이라는 것에 느끼는 존재가 유일하게 설경구죠. 이 설경구 캐릭터죠. 그래서 설경구는 이 사람의 노숙자의 그 사망된 아무도 없는 빈소도 가보게 되고 노무밖에 안 지키고 있는 빈소도 가보고 그 노무에게 그 비가 내리는 공간에 가서 조용히 그 돈을 일종의 합의금이죠.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걸 던져주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 이런 스틸이 이런 거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장동건 캐릭터 부부의 경우에는 지금 김희의 경우에 지금 빨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자신의 아들의 범행 현장에 사용된 옷이죠. 증거인멸이죠. 이 노숙자가 살아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노숙자가 이 가해자 CCTV가 흐릿한 상황이어서 증거 불충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노숙자라는 존재는 사실은 이제 세상에서 지워져 있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약자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의 미래. 자기 자식의 미래죠. 이건 사실 뭐 부정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자기 자식의 미래가 걸렸다면 그런 일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존재 중에 처음부터 이제 이 김희애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걸 빨리 부정합니다. 너 아니야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자, 설경구의 경우에는
자신의 친엄마가 이제 그 딸이 친엄마는 이제 사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능멸에 가까운 새엄마 수연에게 에 의지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되게 역력하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도덕적이라고 자기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장동건 캐릭터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형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김희애 배우는 이제 김희애 캐릭터는 숨기고요. 예,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장면인데. 그러다가 이제 영화는 이제 영화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실을 덮을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맨 처음에 분노를 하다가 갔다 온 다음에 고라니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고라니의 사체를 갖다가 그냥 치워버리기로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는 이제 깨져 있는 상태가 되고 그 깨져 있는 상태를 그냥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제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이 장면이 되게 흥미로운 장면인데 병원에서 이거는 아들과 딸이 각자 성당과 교회를 간단 말. 그러니까 자기의 용서를 비는 걸 피해자에게 비는 게 아니라 신에게 비는 걸로 대체하는 거죠. 예, 뭐 마치 우리가 저기 일종의 이창동의 밀양에서 용서를 알아서 받는 거죠. 참여를 이미 신이 해줬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시퀀스가 절묘한 편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변직이 되고 요 자리에 장동건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이후에 장동건 캐릭터는 자기가 스스로 셀프 용서를 해주기로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그러면서 이제 캐치볼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들의 마음을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진짜 마음을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거는 영화의 후반부에 가서 등장을 해요.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래서 각자의 입장이 미묘하게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실내극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뭐 실내극으로만 영화 구성된 건 아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스미스 한간을 이루고 있는 같은 장소의 디너 씬으로 영화가 맨 앞과 맨 뒤에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과 파국을 같이 마무리되는 좀 연극적인 구성처럼 영화가 이제 마무리되죠. 의상도 사실 미묘하게 변화가 됩니다. 이 수연 캐릭터가 입고 있는 검은 의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영화의 앞부분에서는 이 수연 캐릭터 하얀 그 원피스를 입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영화의 앞부분에서 김희애 배우는 되게 정장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서 후반부에는 조금 더 좀 파격적으로 보이는 약간 그 실크 셔츠 같은 옷을 좀 입고 있어 파란색으로. 그러면서 이들의 입장 자체가 좀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것이 이제 대꾸를 이루는 그런 장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디너씬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되게 살풍경한 풍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 영화의 원작은 물론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소설이 원작이고 유럽을 돌고 어떻게 영화화된 순서가 유럽에서 영화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야기가 로컬라이징이 되면서 한국의 상황에서 충분히 좀 그럴 만한 상황들이 너무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이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 중산층의 사람들, 중산층에서 자기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산층뿐만 아니라 경쟁이 일상화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말 뭐 주변에서도 항상 뭐 돈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 것인가, 어떻게 크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키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보통의 가족이 주는 그런 좀 이 끔찍한 풍경이
너무 잘 표현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오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속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주인공들과 뭐 거의 뭐 물론 이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영화상의 설정상으로는 뭐 비슷한 또래라고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볼 가치가 없는 건 아니고 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태워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 뭐 이 영화는 섣부르게 어떤 결말을 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영화의 후반부 마지막 결말 부분 되게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어떤 결말을 내기보다는 이가 왜 이런 풍경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부부 중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설경구 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 키울 어떤 아이들이 있지만 장동건 부부의 경우에는 장동건 김희애 부부의 경우에는 뭐 어떤 새로운 아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물론 이 영화는 이제 허진호 감독의 영화답게 이 배우들의 섬세한 감정의 연기들을 매우 잘 품어내서 뭐 배우들이 일단 연기가 너무 뛰어나다는 얘기들은 다 어떤 관객들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정적인 감정들과 그런 이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의 카오스를 잘 담아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원작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 들어있는 그런 좀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영화적으로는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오케스트레이션이 중심이 된 뭐 비엔나 라디오 오케스트라인가요? 거기서 만들어진 배경 모차르트의 뭐 클래식한 음악들이 쭉 깔리면서 이 인물들이 누군가는 변화하고 누군가는 붕괴되고 막 심상이 무너져 버리고 누군가는 막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그런 장면들의 그 연기들을 아주 잘 뽑아낸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영화를 보면서 당연히 통쾌함을 느낄 만한 그런 종류의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은 영화고 좀 더 나아가서 좀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의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계급적으로 이들의 가정은 부유한 한국에서 분명히 부유한 계층에 속하죠.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은수저 정도 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의 풍경들 안에 능기는 뭐 우월감, 열등감, 뭐 그 다음에 이제 계급 상승의 욕망,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뭐 그런 승리에 대한 집착, 그런 얘기들, 뭐 그런 모습들이 모두 소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화는 좀 뭔가 우리들이 한국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많은 영화라는 점 좀 느꼈고요. 여러분들도 좀 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만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다른 영화 이야기를 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